미래에셋증권 42층의 컨퍼런스룸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인물들의 시선은 오직 정면에 놓인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정장과 시계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십억 원짜리 거래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이 치열한 전장의 중심에는 기획전략본부장인 최민준 상무가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그의 슈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완벽하게 부각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금융계에 떠오르는 별이었고 유력한 집안 배경과 의심할 여지 없는 실력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기업 분석팀의 강서윤 과장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인물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요한 표정 아래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스크린의 데이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백도 없는 여자라고 불렀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화려한 인맥이나 배경 없이는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결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평가였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사내 정치에는 결코 얽히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때때로 무능함으로 오해받았고 최민준과 같은 이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다. 바이오젠테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영진의 무능으로 인해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서서 회사의 가치를 정상화시킬 적기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에 탐욕이 섞인 열정이 번뜩였다. 그는 바이오젠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무자비하고 공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은 그의 말에 매료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로 증명되는 수익률 앞에서는 윤리나 과정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최민준은 이러한 분위기를 즐기며 프레젠테이션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다. 누구도 감히 자신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로 그 순간 강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녀는 최민준이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만약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예측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전체 거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자리에서 입을 여는 것은 포식자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특히 최민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석가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회의의 흐름을 깬 불청객을 향한 짜증 섞인 시선들이었다. 최민준의 부드러웠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이 자신의 완벽한 무대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입꼬리만 올린 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강서윤 과장, 뭐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중요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간단히 말해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위의 압박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단단했다.
상무님께서 제시하신 레버리지 바이아웃 모델의 자금 조달 계획 중 후순위 채권 발행 부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만약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차환 발행 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노련한 임원들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최민준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저 평범한 여자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모두의 귀에 박혔다. 강 과장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니 현실 감각이 좀 무뎌진 모양이군요. 이건 학술 세미나가 아닙니다. 리스크 없는 수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변수까지 걱정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긴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전쟁터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전문성을 현실 감각 없는 탁상 공론으로 폄하하며 그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묵살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과장의 신중함은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셋은 기회를 잡는 곳이지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배경도 없는 너는 빠져 있어라 는 뜻의 명백한 인신 공격이었다. 강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저 오만하고 비이성적인 반응은 그의 계획에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논리가 아닌 권위로 모든 것을 억누르려 하고 있었다. 회의는 최민준에 대한 찬사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아무도 강서윤의 경고를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주제도 모르고 최상무한테 찍혔으니 이제 끝났네. 그러게 왜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수많은 모니터와 전화벨 소리로 가득한 사무실의 소음이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바이오젠 테크라는 이름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바이오젠 테크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창업주의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진우 박사, 오래된 앨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아저씨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고 박진우 박사와 함께 바이오젠 테크를 설립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매진했고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연구실에서 풍기던 약품 냄새와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아직도 기억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산산조각이 났다. 공식적인 사인은 연구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진우 박사는 힘겹게 혼자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바이오젠 테크는 아버지와 그의 친구가 함께 나눈 꿈의 유산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최민준이 그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곳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직업적인 모멸감은 이제 깊은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로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수합병案件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늘 온화하고 조용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결의에 찬 전사의 모습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도 없는 여자라고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의 위성 암호화폰을 꺼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도청이 불가능한 오직 한 사람과만 연결되는 전화기였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RS needs to move.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메시지는 대서양 건너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위치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화적인 사모펀드 RS 캐피탈의 수장에게로 향했다. 잠시 후 전화기가 짧게 진동하며 답장이 도착했다. Awaiting your command, granddaughter. 조용한 폭풍이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암호화폰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밀어 넣었다. 전화기를 감싸고 있던 냉기가 사라지자 비로소 사무실의 소음이 그녀의 감각 속으로 파고들었다.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 간간히 울리는 전화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야망들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분노와 슬픔으로 흐려졌던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명확한 목표가 떠올랐다. 최민주는 강하고 교활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증거가 필요해 했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최민준 같은 인물은 자신의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있을 터였다. 회사 내부망을 이용한 조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퇴근 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진짜 이 일을 시작했다. RS 캐피탈에서 제공한 현존하는 어떤 기술로도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개인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와 주식 시세창이 떠오르자 그녀의 눈이 다시금 분석가의 예리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바이오젠 테크의 주식 거래 내역이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은 결코 완벽한 비밀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정보는 언제나 물처럼 새어나가고 그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은 가장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녀는 그 하이에나들의 발자국, 즉 내부자 거래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최민준의 더러운 계획을 파헤칠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그녀는 직접 코딩한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지난 6개월간의 바이오젠 테크, 주식 거래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노이즈를 걸러내고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식별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패턴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3개월 동안 특정 날짜의 장 마감 직전에 대규모의 매수 주문이 집중적으로 체결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누군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거래들은 모두 설립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의 수법이었다. 최민주는 용의주도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강서윤은 그 페이퍼 컴퍼니들의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 관련된 모든 공시 자료를 파고들었다. 대표이사들의 이름은 생소했고 주소지는 대부분 유령 주소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를 하나씩 끈질기게 추적해 나갔다. 이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한편 사무실에서의 그녀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사건 이후 그녀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것은 최민준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다. 그는 서윤을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최민준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강 과장 자네의 그 꼼꼼한 성격에 아주 잘 맞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주려고 하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1990년대에 파산한 섬유회사들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뭉치였다. 최민준은 그녀에게 이 회사들의 몰락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중요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무의미한 잡무 속에 파묻어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실망시키지 말게. 자네의 분석 능력을 믿네. 최민준의 말에는 그녀의 M&A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모두 박탈했다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강서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네, 상무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최민준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거나 절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사실 최민준의 이 조치는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낮 시간 동안 의미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하며 그녀는 밤에 있을 진짜 조사를 위한 체력과 정신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 최민준은 그녀를 새장 속에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 뒤에 숨어 조용히 칼을 갈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의 고립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탕비실에서 마주친 신입사원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과장님, 조심하세요. 최 상무님께 완전히 찍히셨다는 소문이 돌아요. 다들 과장님을 피하고 있어요. 김민지는 입사 초기에 서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 작은 온기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민지씨. 난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짧은 대화는 차가운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그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적인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수십 번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인 블루라이언 캐피탈이 미래에셋의 인수계획이 내부적으로 공식화되기 약 2주 전 V&K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회사에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자문계약의 명분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자금의 흐름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V&K 파트너스의 법인 정보를 검색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윤태석.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어진 인물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난 프로필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윤태석은 최민준의 아내 윤혜린의 친오빠, 즉 그의 손이 처남이었다. 마침내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내부자 거래로 조성된 비자금이 최민준의 가족에게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였다. 최민준이 쌓아 올린 철옹성의 가장 약한 부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조사가 아닌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서윤은 모니터에 떠있는 윤태석의 프로필을 차갑게 응시했다.
최민준의 처남. 이것은 분명 결정적인 연결고리였지만 동시에 꼬리 자르기에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기도 했다. 최민준은 분명 나는 몰랐던 일이라며 발뺌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처남에게 떠넘긴 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손에 직접 피를 묻혔다는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까지 파고들 수 없었다. 최민준의 뒤에는 그가 속한 집안의 힘과 그가 돈으로 매수한 정재계의 인맥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터였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거대한 괴물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마침내 그녀는 망설임을 거두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K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애정 대신 생존을 위한 혹독한 훈련으로 그녀를 키웠다. 어린 그녀에게 금융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늘 말했다. 아레스라는 이름은 네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자격을 증명할 때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암호화폰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닌 최고 등급의 보안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짧은 연결음 끝에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켜졌다. 화면 너머로 보인 곳은 첨단 기술로 가득한 회장실이 아니었다. 동양의 고소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찬 고즈넉하고 품격 있는 서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RS 캐피탈의 신화 K 회장이었다. 강소윤은 어떤 사적인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현장 요원이 사령관에게 보고하듯 침착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 최민준 상무, 그리고 바이오젠 테크를 둘러싼 적대적 인수합병. 그녀가 찾아낸 내부자 거래의 정황과 최민준 처남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흐름까지.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는 손녀가 아닌 작전 브리핑을 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K 회장은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RS 캐피탈의 정보망은 CIA를 능가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그는 손녀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파헤치고 마침내 자신에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K 회장은 긴 침묵 끝에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잉크처럼 깊고 무거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저 버러지 같은 놈을 그냥 밟아 으깨주면 되는 개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의지와 각오를 시험하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만약 그녀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RS의 주인이 될 자격을 잃게 될 터였다. 강소윤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화면 속 할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자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 자를 사냥하는 것은 제 손으로 직접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K 회장의 입가에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듯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좋다. K 회장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RS 캐피탈의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너에게 위임한다. 그는 화면의 다른 곳을 향해 말했다. 하데스 듣고 있나 그러자 화면 한쪽에 또 다른 창이 열리며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진 채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령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 RS 캐피탈의 전설적인 사이버 정보 부대를 이끄는 책임자
하데스였다. K 회장은 명령했다. 강서윤에게 레벨 9 접근 권한을 부여해라. 지금 즉시 하데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다. 레벨 5는 K 회장.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어진 적 없는 최고 등급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서윤의 노트북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RS가 운영하는 전 세계 금융추적 시스템과 최정예 회계 분석팀, 그리고 전설적인 해커 부대를 자신의 손발처럼 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금융세계의 그림자 제왕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하데스에게 첫 번째 임무를 하달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움직인 자금의 원천과 최민준이 차명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지시한 직접적인 통신 기록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하데스는 짧게 답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이너 서클이라 불리는 거대한 금융 카르텔이 있습니다. 전쟁이 될 겁니다. 강소윤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전쟁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이 붉고 푸른 선으로 얽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고 통제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결의가 솟아올랐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백없는 여자는 이제 RS 캐피탈의 현장 사령관이 되어 거대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RS 캐피탈의 힘은 강서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데스의 팀이 보내온 초기 정보 브리핑을 흡수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의 정보원들은 최민준의 자금 흐름과 인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사적인 통신 기록을 해독하여 직접적인 범죄 지시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녀는 먼저 전장의 안개를 걷어내고 적을 혼란에 빠뜨려야 했다. 그녀의 반격은 전면전이 아닌 외과수술처럼 정밀한 타격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닌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치명적인 분석 보고서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바이오젠 테크 인수합병 계획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데이터와 논리만이 존재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을 겨냥했다. 첫째, 최민준이 제시한 바이오젠 테크의 자산 가치가 심각하게 부풀려졌으며 의도적으로 숨겨진 부실 채권의 위험성을 폭로했다. 둘째, 그녀가 회의에서 지적했던 R&D 실패 리스크와 규제 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RS의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수합병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닌 단기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기업 사냥꾼의 약탈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완성된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강서윤은 이 보고서를 유스티티아 주스티시아 정의의 여신이라는 필명으로 포장했다. 그녀는 하데스를 통해 이 보고서를 월스트리트에 영향력 있는 금융 블로거 몇몇과 미래에셋의 주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했다. 발송 시점은 최민준이 야심차게 준비한 투자자 설명회 IR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유스티티아 리포트는 금융시장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파장은 해일과도 같았다. 보고서의 놀라운 깊이와 정확성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최민준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었던 투자자들은 의심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다음 날 미래에셋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어진 투자자 설명회는 최민준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단상에 섰지만 투자자들의 질문은 온통 유스티티아 리포트에 관한 것뿐이었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발 부채 문제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바이오젠테크의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까? 당황한 최민준은 근거 없는 비방이며 경쟁 세력의 가여운 수금에 음의 공작이라고 일축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그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설명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값비싼 이탈리아산 유리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미친 듯이 분노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냈는가? 이 정도로 내부 정보에 정통한 자라면 분명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의심 많은 눈은 회사 내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광기 어린 의심은 자연스럽게 강서윤에게로 향했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쓸 능력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가 배우 세력과 연결된 끈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더욱 철저히 짓밟아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복수는 유치하고 노골적이었다. 며칠 후 강서윤은 사무공간 재배치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가 새로 배정받은 곳은 복도 끝에 위치한 낡은 서류 창고였다. 먼지 쌓인 서류철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책상 하나가 그녀의 새로운 자리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쓸모없는 폐기자료 분석 업무가 주어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했다. 창고를 지나칠 때마다 들려오는 그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강서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새 사무실을 정리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고개를 묻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최민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이런 행동이 바로 그의 불안감과 두려움의 반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내부의 유령을 잡기 위해 미쳐 날뛰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다음 공격을 준비할 수 있었다. 창고에 먼지 쌓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화면에는 하데스가 보내온 새로운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최민준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 복호화 완료. 첫 번째 포성이 울렸고 이제 적의 심장을 겨눌 시간이 왔다. 하데스가 보내온 최민준의 통신 기록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처남과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관리인에게 내린 직접적인 지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강서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 증거를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최민준이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의 과거 범죄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탐욕과 조급함을 이용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죄의 현장을 덮쳐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뿌리 깊은 부패의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다. 그녀는 다시 하데스와의 보안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바로 유령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아레스 캐피탈의 자본을 이용해 스위스에
헬베티아 글로벌이라는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바이오젠 테크의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로 등장하는 시나리오였다. 이 백기사는 최민준의 적대적 인수합병과는 정반대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었다. 즉, 박진우 박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R&D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우호적 합병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미끼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헬베티아 글로벌의 제안은 바이오젠 테크의 소액 주주들과 연구원들이 가장 원하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가짜 합병 제안서는 하데스의 정보팀을 통해 월스트리트의 유력 경제지에 단독 기사 형태로 흘러 들어갔다. 스위스의 신생거부 한국 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기사가 터져 나온 다음 날 바이오젠 테크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민준의 인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들어본 적도 없는 헬베티아 글로벌이라는 경쟁자의 등장은 그의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변수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RS 캐피탈이 만들어낸 유령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 딜을 놓치는 것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터였다. 그의 조급함과 오만함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강서윤이 예측한 그대로였다. 그는 백기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이오젠 테크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폭등한 주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다.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미래에셋의 다른 부서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바이오젠 테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는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고 인수합병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압력을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은 RS 캐피탈의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하데스의 팀은 최민준의 비자금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위성으로 추적했고 그가 관료와 만나 뇌물을 건네는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데 성공했다. 강서윤이 설계한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덫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쟁자와 싸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다. 강서윤은 먼지 쌓인 창고 사무실에 앉아 암호화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전 세계 금융의 흐름과 최민준의 불법적인 움직임이 붉은 경고등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유령이 거대한 괴물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의 과거 범죄와 현재 진행형인 범죄의 증거가 모두 쥐어져 있었다. 거대한 그물이 마침내 최민준의 목을 향해 조여지기 시작했다.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 최민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유령 경쟁자인 헬베티아 글로벌의 등장과 폭등하는 주가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지분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더 이상의 반대를 묵살하고 인수합병 안건을 강제로 통과시킬 작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루빨리 끝내고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사회에 모인 인물들이 자신의 카리스마와 권위 앞에 평소처럼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것은 강서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이 이사회는 그녀가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낼 공개적인 무대가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쌓인 창고에 숨어있는 소심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그녀는 밤새 자신의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번에 그녀가 준비한 것은 재무 데이터가 아닌 최민준의 숨통을 조일 날카로운 질문들이었다. RS 캐피탈의 법률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논리의 덫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힘있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다가올 전투를 위한 그녀의 갑옷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컨퍼런스룸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이사들은 유스티티아 리포트와 헬베티아 글로벌의 소문으로 인해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강서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실 구석에 존재감 없이 앉아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당당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기운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구석이 아닌 테이블의 중앙에 보란듯이 자리를 잡았다. 최민주는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헬베티아 글로벌의 제안을 근거 없는 루머로 치부하고 자신의 공격적인 인수 추진을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했다. 그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핑계로 이사들에게 즉각적인 표결을 강요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하고 공격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준이 선언하는 순간 강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최민준 상무님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은 일개 과장의 부질없는 질문이나 듣고 있을 시간이 아니오. 강서윤은 그의 분노를 무시하고 준비해온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게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바이오젠 테크의 주식을 추가로 15%나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금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 질문은 당신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기도 전에 서윤의 두 번째 질문이 그의 심장을 겨눴다.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인수심사를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혹시 감독당국이 표준 절차를 건너뛸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논의 과정이 담긴 공식 회의록을 이사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 질문은 뇌물수수 혐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확인 사살을 했다. 유스티티아 리포트가 제기한 자산 고평가 문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분석, 특히 바이오젠 테크의 임상 실패로 인한 우발 부채 가능성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반박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모든 질문은 최민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서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사들의 눈앞에서 그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때 그를 두려워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한 원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최상무 강 과장의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도. 이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명되기 전까지는 표결을 진행할 수 없어. 그 한마디가 무너지는 댐의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최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강서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이 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회의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강서윤은 그의 증오 어린 시선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마주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직 전략과 논리만으로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사회는 안건 표결을 무기한 연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백 없는 여자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대결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최민준의 지위는 위태로워졌고 회사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감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감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에게 협력했던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그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더욱 난폭하고 위험해져 있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동안 강서윤의 창고 사무실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하데스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RS 캐피탈의 보안 서버로 연결되는 하나의 링크였다. 그녀가 링크를 클릭하자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최민준의 모든 범죄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금융감독원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는 대화가 담긴 무편집 음성 파일 원본이 들어있었다. 또한 그의 비밀 비자금 장부와 그 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매수한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회계 파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의 비밀 서버를 통째로 복제한 미러 서버의 백업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부하 직원들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강서윤은 화면에 떠있는 파일들을 보며 숨을 죽였다. 이 증거들은 최민준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부패한 인물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녀의 손끝에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었다.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핵폭탄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최민준 한 명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터였다. 미래에셋 증권을 뒤흔들고 수많은 무고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며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모든 증거를 언론에 한 번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파괴적인 방법이었다. 최민준은 즉시 체포되겠지만 그와 연결된 거대한 이너서클의 본체는 그를 희생양 삼아 꼬리를 자르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패의 뿌리는 그대로 남고 시장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증거를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사용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폭발 대신 통제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타이밍과 인내가 필요했다. 최민준이 그의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결정타를 날려 그가 무너질 때 부패한 구조 전체를 함께 끌고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길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인 K 회장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그의 결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K 회장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직접적인 명령 대신 현명한 격언으로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독이 든 나무를 베려면 먼저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줄기만 쳐서는 더 강한 독초가 자라날 뿐이다. 강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닌 숙련된 해체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시스템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신뢰하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 명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넘기지 않을 생각이었다. 우선 최민준의 개인 비리만을 암시하는 작은 증거 조각 하나를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적에게 첫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게 하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의 동맹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전쟁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지휘관은 바로 그녀 강서윤이었다. 강서윤이 선택한 언론인은 이진호 기자였다. 그는 거대 언론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좇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의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는 하데스가 제공한 완벽한 익명의 통신 채널을 통해 그에게 첫 번째 증거 조각을 보냈다. 그것은 최민준이 처남 윤태석과 함께 비자금을 이용한 주식 매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짧은 음성 파일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전체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최민준 개인의 범죄를 명백히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메모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미래에셋 부패의 시작,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유스티티아. 이진호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음성 파일을 듣는 순간 그의 오랜 기자 생활의 직감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것은 진짜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 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와 정황을 검증했고 그것이 최민준의 목소리가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특종 앞에서 전율했다. 며칠 후 이진호 기자의 단독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단독, 미래에셋, 최민준 상무 차명 계좌 이용한 주가 조작 정황. 미공개 녹취 파일 입수. 기사는 음성 파일의 전문과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미래에셋의 경영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수준 높은 기사였다. 기사는 공개된 지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금융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미래에셋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한 사람의 야망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론은 들끓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와 대중의 비난이 빗발치자 그동안 최민준의 뒤를 봐주던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최민준 개인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대규모 특별수사에 착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강서윤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CEO와 회장의 분노에 찬 전화를 받는 동안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연루된 천암과 증권 브로커 뇌물을 받은 관료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사람을 고용하여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바이오젠테크의 박진우 박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은 실시간으로 RS 캐피탈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서윤의 암호화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박진우 박사였다. 그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방문을 받고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의 똑똑했던 딸이자 금융 전문가인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서윤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최민주는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녀가 시작한 파도는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되어야만 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향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최민주는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최고급 변호인단을 대동한 채 여전히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경쟁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뒤에 있는 이너서클의 힘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바로 그가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각 강서윤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진호 기자를 통해 최민준이 금융감독원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핵폭탄이 되었다. 해당 관료는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긴급 체포되었고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최민준과의 거래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자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민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서윤은 하데스를 통해 검찰의 익명의 제보를 흘려 그들이 최민준의 비밀 장부와 차명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즉시 그의 처남 윤태석을 체포했다. 윤태석은 최민준처럼 버틸 힘도 맷집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검찰에 털어놓았다. 주가 조작의 전 과정과 최민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상세한 진술은 최민준의 목에 걸린 마지막 올가미가 되었다. 최민준이 그토록 믿었던 그의 견고한 네트워크는 불과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며칠 후 최민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다시 검찰청으로 소환되었다. 그가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검찰청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저 멀리 로비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모습의 강서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쌓인 창고의 직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그녀는 모든 혼돈의 중심에 고요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최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유스티티아 리포트, 신들린 듯한 타이밍의 폭로 기사들,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 그 모든 것이 바로 눈앞의 저 여자. 자신이 백도 없는 여자라며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강서윤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괴물처럼 돌진했다. 너였어. 내년 지시였어. 그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곧바로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강서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변의 기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최민준 상무님. 당신은 시장의 규칙을 어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자가 아닌 정의의 집행자로서 자신을 드러냈다. 최민준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언론사에 속보 알림이 동시에 울렸다. 그것은 RS캐피탈의 홍보팀이 전 세계로 송출한 공식 보도자료였다. RS캐피탈 한국 바이오젠 테크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발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은 애널리스트 강서윤의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줄에는 그녀가 K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었다. 세상은 경악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강서윤에게 몰려들었다. RS캐피탈과 K 회장의 이름을 들은 최민준은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싸웠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여자는 사실 금융세계의 제왕이 숨겨둔 후계자였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끔찍한 심리적인 사형 선고였다. 최민준은 완전히 부서진 인간이 되어 호송차에 실려갔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얕보았던 존재에게 지적으로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능멸당한 것이었다. 강서윤은 그가 탄 차가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를 둘러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최민준 제국의 막이 완전히 내렸음을 직감했다. 길고 치밀했던 정의의 심판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래에셋 게이트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막을 내렸다. 최민준은 주가 조작, 횡령, 뇌물 공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인물들 역시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언론은 이번 판결을 금융계의 고질적인 부패에 경종을 울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 끝에 마침내 정의가 구현된 것이다. 최민준의 탐욕에서 벗어난 바이오젠 테크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RS캐피탈은 약속대로 대규모의 우호적 투자를 단행했고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박진우 박사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강서윤의 도움으로 평생의 꿈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활기를 찾은 연구실을 보며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강서윤은 금융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백없는 여자에서 정의의 여신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K 회장은 그녀에게 RS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그녀를 키운 목적이자 그녀가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였다. 모두가 그녀가 금융제국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화상통화 너머의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밝혔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보다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준의 사례를 통해 그녀는 견제받지 않는 힘이 얼마나 쉽게 인간을 타락시키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금융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 SY 파트너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지 않을 것이었다. 바이오젠 테크처럼 올바른 신념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었다. 그녀는 성공과 정직함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깊고 자부심 가득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는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투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는 도움이 아닌 한 명의 거물이 새로운 거물의 탄생을 축복하는 존경의 표시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강서윤은 SY 파트너스의 이름으로 계약한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역동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그녀는 어두운 그림자 속이나 먼지 쌓인 창고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한때 그녀에게 작은 온정을 보여주었던 신입사원 김민지였다. 과장님, 아니 대표님, 혹시 신생회사에서는 사람 안 뽑으시나요? 강서윤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민지씨.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이 등 뒤에 있던 거대한 금융재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와 변치 않는 신념이었음을 증명해냈다.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그녀만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